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카드가 뭘까? 두 번째 카드를 어떤 식의 품목을 뽑냐에 따라서 한국의 대처 방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수출 규제가 어떤 품목을 올지, 아까 비민감 품목에서 벗어나는 그 150개 품목에서 어떤 카드를 뽑을지에 따라서 한국의 전략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탈 마스크나 분리막 같은 카드를 뽑았을 경우에 사실 한국 산업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메탈 마스크라는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량 100% DMP라는 회사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아주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분리막에 관련 품목을 제한할 경우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배터리에 관한 수출이 전부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올린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게 그때 굉장히 큰 현안이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 실적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 1일 날 수출 규제가 있고 일주일 만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실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6개월 이내에 10곳이 중에서 6곳이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이 세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한국의 손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대응을 하면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응이 세면 셀수록 한국이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족 부분이 시간이 가서 더 부족해질수록 한국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이게 치킨 게임의 양상이 있습니다. 일본도 영향을 받고 한국도 영향을 받는데 한국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수혜자는 중국일 거다. 한국이 궁극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20%의 손해를 본다면 일본은 마이너스 15%, 그 이익은 전부 중국이 갖고 갈 거다.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는 판이 벌어질 거라는 게 이게 큰 걱정, 그 당시에 큰 정부 차원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는 이게 찬반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기업체와 같이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공개하는 이게 좀 곤란한 자료긴 한데 두 가지 의견이 강하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강력 대응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면. 반대하는 논리는 외교적 문제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해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뢰를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 반일 감정 구축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게 기업의 중심으로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소재의 일본 의존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실현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명확했습니다. 현장 의견은 이게 좀 헷갈리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노였습니다. 절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이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본에 대한 대일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쭉 지금 3년이 지났고요. 지금 현재 뭐 7월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일본이 사실 규제를 했던 3대 수출 품목은 우리가 많이 극복을 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대 핵심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백색 국가 제외도 아직 여전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한 것도 여전히 그냥 있고요. WTO 제소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경제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은 게 뭐냐면, 한일 간의 소부장에 대한 국지적인 밸류체인 개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사실 대책을 세울 때 이게 기술이 안보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기술 패권이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예민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에 대한 예방조사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국가적인 현안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에서 이 소부장 대책이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3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겪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선행학습을 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되새겨 보면 사실
그 한중일 간의 국지적인 공급망을 보면 이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소재 부품의 원재료를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본 쪽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수입해서 얻은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항상 흑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걸 가지고 수출을 대미 쪽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게 평화롭게 공급망이 흘러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급상의 약한 고리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관계를 보면 대일 수입 의존도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게 한 250개 품목이 되고요. 90% 이상인 품목이 48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비록 이 공급망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공급망상의 위기가 오고 이거를 건드리 약한 고리죠.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는 거고요. 이 공급망상을 다시 한번 보면 일본을 중심, 한중일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이 바로 중국에다가 대는 공급망이 있고 대만을 거쳐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뿌리는 공급망이 되는데 이 구조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마우지 경제라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부장의 경쟁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일본이 사실 이익은 가져가는 소부장 산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의 근간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의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한 60 몇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아주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반도체, 무슨 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부장 산업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평상시처럼 흘러갔던 상관이 없는데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중국이 독자적인 홍색 공급망을 돌리면서 우리로부터 수입을 안 할 경우에 한국은 중간에서 왕따가 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일본과 중국의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구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이게 변화의 적기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맞춰서 우리가 기술이 안보하고 연결되는 기술 안보, 또 기술 주권론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 주권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기술 주권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사실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 주권이라 하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그 나라가 주권적 의지에 따라 스스로 개발 조달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냉전 시대에 쓰던 용어들인데 지금 신상치 않게 기술 주권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이게 바로 나오죠. 백신을 갖고 있는 나라, 또 백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와 개발할 수 없는 나라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또 백신을 누가 먼저 개발하냐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이 걸리는 거죠. 러시아가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러시아가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했을 때 그 이름을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은 1950년대 말에 미국의 자존심을 긁은 거죠. 소련이 처음에 인공위성을 쏜 게 스푸트니크 아닙니까? 이거에 백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미국의 자존심을 확 긁은 거죠. 그 다음에 백신 개발이 마치 2차 대전 때 그 어떤 핵무기 개발은 맨하탄 프로젝트에 비교되기도 하고 백신은 핵무기급 전략자산. 그래서 백신을 공급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사실 국가가 나오고 막 국기가 등장하는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백신이라는 기술 개발은 기술 주권하고 관계되고 기술 국가의 품격하고 관계되는 이런 게 연결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어떤 간에 대전은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이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이면 사실 세계화는 불가역적인 진전이었고 IT의 확산을 통해서 자유가 확대되고 권력은 분산될 거라는 게 모든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화가 안 가고 자국제휴주의가 올 거다. 그래서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편에서는 기술적인 빅뱅은 계속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 가지 측면에서의 그 전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대편 나라가 좋던 싫던 상대편 나라의 어떤 기업이 좋던 싫던 그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성의 효율을 올리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커플링하는 발전이었다면 이제는 공급망상에 그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 있거나 아니면 적대 기업이 있으면 이건 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절이 오히려 가속화될 거다. 옛날에는 같이 발전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끼리끼리 발전하는, 그래서 상호 불신이 심화되고 옛날 같은 상호 의존성이 이제는 더 이상 발전이 아니고 이게 무기화가 되면서 이 블록화가 된다. 그래서 국제 공조는 곤란해질 거고 한쪽에서는 기술에 대한 파괴적 혁신은 계속 강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오는 시기가 오는 그런 아주 혼란의 시기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 패권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과 소련 간에 또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서 사실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까지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패권까지 연결되는 전쟁은 아니었는데 중국과의 갈등에서 사실 패권이라는 얘기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미일 간의 갈등은 경제적인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패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의 기술들은 이게 민생 기술이 국가 안보하고 연결되는 국가 어떻게 보면 국방하고 연결되는 기술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민군 겸용 기술, 듀얼 유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생 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국방하고 연결되는 안보 기술하고도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국이 대응해서 이 민생 기술의 군사적 이용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군사 기술의 첨단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나 양자, 로봇, 빅데이터 부분에서 민생 기술의 국방에 연결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이거를 전략 기술화하는 측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관련된 인력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양자 기술입니다.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생소한 기술인데요. 양자 기술이 지금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양자 기술이 사실은 흔히 양자 컴퓨터, 양자 센싱, 양자 암호하고 연결되는 기술인데 양자 기술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2040년 정도가 되면 이게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이게 확 당겨져서 2020년 말 또 2030년 초반에 되면 이게 현실화된다. 그럼 양자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정보 보안하고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디지털 현재 모든 암호 체계는 디지털 암호 체계입니다. 정보 보안 체계가 공개키 RSA 암호 체계인데 이게 소인수 분해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암호 체계가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 암호 체계에 의해서 블록체인이나 모든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거 기반해서 디지털 경제가 가고 있는데 만약에 양자 기술이 개발이 돼서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 이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 걸리는 이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양자 컴퓨터로 몇 분 안에 해결된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못 깨는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로는 굉장히 깨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도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국가 보안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사이버상의 암호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미래의 핵무기다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누가 먼저 실용화시키고 누가 먼저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열쇠를 킬 거지에 따라서 미중 간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또 지난 정부 때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양자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굉장히 협력하자는 얘기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자,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지금은 지원 국가가 미국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의 머릿속에는 과거 2500년간 중국이 지원 국가였다라는 그런 영광을 갖고 있으면서 아편전쟁 이후에 치욕의 1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사실 서방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제가 서울대학에 잠깐 있었는데요. 혁신본부장을 그만두고 이사장 오기 전에 한 7개월 정도 서울대학에 특임 교수에 있었는데 서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1000분 정도 되시는 분 중에서 중국에서 학위하신 분이 2분인가 3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은 이렇게 외람돼서 말씀드리지 모르지만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중국을 전공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시각에서 중국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중국을 보면 이게 좀 왜곡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2012년에 등장을 하면서 중국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대1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제조업의 선진국가가 된다. 그래서 IT 전체적인 산업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GDP 기준으로 보면 이미 사실 실제 GDP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 미국을 추월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력에서만 모든 걸 얘기할 수 없고, 그럼 기술력에서는 어떠냐? 이게 10년마다 통계를 잡는데요. 첨단 기술과 관련된 10대 첨단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내에 산업으로 발전되는 굉장히 중요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최근에 10년 동안에 특허를 어느 나라가 많이 출원을 했냐를 보는 건데요. 특허 수로, 그러니까 특허의 질적인 건 아니고 양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지금 앞서 나갔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순간 다 2등으로 밀렸고요. 한국이 사실 일본을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이게 특허의 질적인 지표는 아니고 특허의 양적인 지표긴 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거를 그 전에 10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실은 10대 첨단 기술의 특허 수를 보면 이게 2000년부터 2008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사실 중국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압도적인 거였고 독일이 있고 한국도 사실은 밑에 있다가 중국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 한국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특허 수에서 이렇고요. 사실 중국의 자신감은 이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의 자신감은 과학기술 R&D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는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GDP 대비 중국이 정부가 투자하는 R&D 비중이요. 과거에 0.8% 정도 수준이었다면 GDP의 절대적인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대비 R&D 비중도 지금 2.4%, 올해 2.8%까지 올라가는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의 절대적인 R&D 규모를 보면 사실 이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란 선이 중국인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절대적인 규모에서 한국이 비슷했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이게 미국이고 파란 선이. 이게 저희도 증가를 했지만 중국은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R&D 전체적인 규모에서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국가 R&D 전체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0%, 65%가 민간 R&D고 35%가 정부 R&D 규모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정부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얘기는 뭐냐면 이 R&D 사용해서 같은 100원을 쓰더라도 이 효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해서 아까 코스를 얘기했는데 논문 수를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분야에서 이미 논문 수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고요. 일부 분야, 임상의학이라든가 일부 분야만 아직 미국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 수고요. 이게 상징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 R&D 투자 비용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압도적이었는데 미국도 물론 굉장히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2점 몇 배가 커졌지만 중국은 거의 20배 이상 커지고 아마 22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아마 절대적인 규모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질적으로 보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아까 논문 수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질적으로 보면 상위 1% 논문 점유율이 각 분야에서 이미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 생명과학이나 임상의학 쪽에서만 아직도 미국이 우위가 있고요. 기술적인 리더십을 어느 순간 미국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재작년 말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4개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점검을 행정명령으로 내립니다. 2월 24일 날 앞으로 10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4개 분야, 반도체, 배터리, 히터르, 의약품의 4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공급망의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한 다음에 자기한테 보고해달라. 이게 행정명령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왜 이런 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위상이 하락되고 공급망 위기가 오고 이게 듀얼 유즈는 아까 기술 패권하고 연결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식으로 된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미 대통령의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게 PCAST라는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계속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도 보고했고 트럼프, 바이든 미국 내 첨단 제조업에서 계속 부분이 빠지고 있다. 상실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미국이 빈자리를 중국이 야금야금 먹기 시작을 해서
이게 일반 제조뿐만 아니고 첨단 제조, 특히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하게 되고 있고, 이게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이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계속 보고를 합니다. 오바마는 이걸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밑에 부통령이 바이든 아니었습니까? 트럼프는 이거에 위기의식을 느꼈고 무역 전쟁을 벌였고요.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공급망 점검을 하면서 이제 GBC 개편에 본격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0일 뒤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이게 작년 이제 그 5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게 보면 이게 4개 분야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제조 부분에서 보면 이 노란 게 중국이고요. 맨 밑에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빠지는 시장을 중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배터리를 보면 이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다 도배를 하고 있고, 글로벌 희유 광물을 보면 이미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 이 원료 의약품에서 사실 미국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4개 품목에서 이미 90%가 넘어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4대 공급망 현황에서 사실은 미국이 다시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조금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이걸 혼자 하지 않고 동맹국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결정입니다. 근데 이미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봉쇄 정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탈출을 했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2000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비중이 커져서 물론 미국이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재편하더라도 이미 중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선택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전환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 물론 사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적인 우위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두 번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전환 시기가 왔을 때 뭔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게 국가 운명이 좌우됐던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명청 교체기 때 우리가 사실 청나라가 부흥을 할 때 그걸 못 보고 사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무현란이 있었고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구한말에 사실 세국 정책을 벌이면서 우리가 사실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중국하고 미국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안미 경중 전략이 유효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제 좀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기존의 전략적인 모호성, 회색 전략은 통하지 않을 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고래 싸움에 세월 신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마리 고래가 싸울 때 우리가 어부질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사실 큰 화두였고요. 2020년 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사실은 2020년 10월부터 이거에 관한 부분을 쭉 스터디했고, 제가 오늘 발표시키는 것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차관급 회의에서 이거 했던 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두 가지 결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부지리 전략을 택하려면 딱 두 가지다. 우리가 전략적 대체 불가능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앞으로 흔들릴 텐데 여기서 우리가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해서 한마디로 초격차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우리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미중 간 갈등이 벌어질 때 어부지리 전략을 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하더라도 중국이 건드릴 수 없는 게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EUV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파이어 제재를 할 때 우리는 동참을 못했지만 일본은 초기에 동참을 했지만 중국이 여기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갖고 있는 소부장 경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별다른 제재를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이 수준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야 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GBC 개편에 대응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전략은 블록에 우리가 GBC 개편에 대응해서 공급망 다변화 소부장 기술에서 이 블록에 잘 들어가야 된다.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초크 포인트 글로벌사의 관문은 뭐냐면 이게 사실 경동맥이 올라가는 의학적 표현입니다. 경동맥을 딱 누르면 사람이 사실 1분 이내에
뇌의 공급이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사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 관문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한 발표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보면 대부분이 동맹과 관련돼 있고 이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 쭉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20년에 방문했을 때 사실 변화가 있었고 최근의 변화를 보면 포괄적인 전략 동맹화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한미 간의 동맹이 군사 동맹이었고 그 다음에 경제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단지 한미 동맹의 성격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대북 억지 동맹이 아니고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안보나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까지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안점이 뭐냐? 경제 안보라는 차원이 들어서고 여기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굉장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신흥기술 협력, 여기도 보면 AI 양자 기술, 양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중 간의 양자에 관한 협력이 굉장히 경쟁이 있을 때 한국이 사실은 양자에 대한 우위 기술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 이 기술적인 우위에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보태기만 하면 이게 전략적인 협력이라는 거죠.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공급망 구축, 우리가 원전 협력, 우주, 이게 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국가 R&D 아까 이제 미국의 국가 R&D, 중국의 국가 R&D가 한 6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R&D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국가 R&D 전체,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 R&D 합쳐서 국가 R&D 100조 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를 포함해 5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한 600조 원을 운영하는 나라고요. 일본이 한 200조가 조금 안 됩니다. 독일이 한 130조 정도 운영하고 그 뒤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우리 뒤에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는데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지난 정부 때 우리의 국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이런 공급망 재편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다졌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 R&D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정부 R&D 역할이라는 게 사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건이 받쳐줬으니 인내 자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인내 자본이 한 30조 원 됩니다. 그래서 30% 비중을 차지하는 이 인내 자본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과학기술에 아주 궁금한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R&D 규모가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쭉 다운이 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정 비율, 정부 전체의 예산에서 한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 원칙이 신정부에도 좀 적용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속적으로 100원이면 한 80원은 지속적 투자, 20원은 공급망이라든가 미래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하게 봅니다. 5개의 핵심 기술을 보면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한 축이고요. 바이오S가 한 축이고 우주기술 GP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6G 굉장히 중요하고 한쪽에서는 양자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패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쟁 기술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전반적인 전략적 목표나 이런 걸 재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이런 일을 사실은 꾸준하게 진행해 왔고 이번 정부에 이걸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방면을 거쳐 혁신 정책의 영역을 과학기술 측면에서 통합을 하고 이거에 대한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기술 패권 경쟁을 극복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기술 기반의 글로벌 어젠다에 우리가 중심국가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게 가장 좋은 게 기후변화 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의 기후변화 쪽이 과학기술 쪽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55 탄소 중립 선언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였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대전한 시기가 2번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서 사실 미국이 본격적인 지원 국가가 됩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종전을 앞두고 과학기술자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2차 대전 전쟁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개발됐고요. 자, 기술에 대한 엄청난 진보가 있었는데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지원 국가로 미국이 도약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이게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미국의 지원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과학기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 국가로서의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편지였고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된 상황에서 똑같은 편지를 과학기술에 씁니다. 이때는 지원 국가가 위상이 중국의 도전에서 지금 흔들고 있는데 과학기술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굳건히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묻는 그러한 편지를 씁니다. 자, 이 두 가지 편지가 사실 과학기술의 역할을 묻는 건데 첫 번째 루즈벨트의 편지는 우리가 지원 국가를 맞는 입장에서 바이든의 편지는 지원 국가가 흔들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우연하게 비슷한 해결을 줍니다. 자, 미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루즈벨트가 편지를 쓰고 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미 국립과학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MIT 부총장이었던 부시 박사가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2차 대전 와중에 투입된 그런 자본으로 인해서 나온 기술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제안이었고요. 두 번째 제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미국이 가져야 되고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연구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야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지원 국가가 가는 길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하기 위해서 NSF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NSF가 이 당시에 설립이 된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앤드리스 프론티어 리포트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화답으로 NSF가 1950년에 설립이 됐고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썼을 때 NSF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앤드리스 프론티어 리포트가 아닌 앤드리스 프론티어 액트 법안을 아까 그 베이징 올림픽 개막에 맞춰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NSF가 기초과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도전이 지금 강화되는 측면에서 특히 과학기술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제는 NSF가 역할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사이언스 위주였다면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NSF의 이름을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그래서 NSTF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국을 신설을 하고 기술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을 경쟁하는 10개의 기술에 대한 육성을 첨단을 해달라. 그리고 이거에 필요한 자원을 앞으로 5년 동안 기술국에 1,000억, 100억, 그러니까 100조 정도 이상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NSF 예산이 한 10조 정도인데 그거를 40조 정도 규모로 키워주겠다는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사이언스 위주로 돼 있고 그거에 글로벌 리더십을 가졌던 NSF를 테크놀로지 베이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여기서 리더십을 갖겠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사실은 2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법을 할 때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관한 육성법,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대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게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함이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제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요. 이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과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육성이라는 법률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사실 제가 혁신본부장일 때 그 밑에 세 가지의 법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2020년에 제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본법에 국가기술전략센터에서 싱크탱크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NSF 같은 역할, NSTF 같은 역할, 출연의 역할을 새롭게 봐야 된다 해서 국가기술전략센터를 담는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이 있고 이게 지금 연결시켜서 첨단 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필수전략기술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제화시켜서 우리도 이제 치고 나갈 측면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우리도 NSF가 NSTF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사실은 공공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뭐 대학이 됐든 출연이 됐든 제가 이제 출연위 원장을 해서 그렇지만 출연연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 출연연이 과거 산업기에 사실 민간이 하지 못했던 역할에서 출연연이 리딩하는 역할을 했고 최근 10년이 출연연이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듣는데 앞으로는 이게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이 아주 명확하게 떠오른다. 그래서 대전환 시대 때 기술 패권에서
미국이 해답을 NSF 혁신에 찾듯이 한국도 공공연구기관에서 대학이나 출연연, 국립연구소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좀 미션에 관련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전반적인 지금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아까 팍스 시니카라는 얘기를 했는데 팍스 테크니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 대응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전략 기술이 과거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지식의 진보나 경제 발전, 사회 문제 해결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는 이게 안보와 연결돼서 산업 안보, 국가 안보 보장, 전략 무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전략 기술의 범위가 예전에는 우주나 원자력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더 확산이 돼서 기초과학하고 연결되는 양자 컴퓨팅, 합성생물학, 인공지능이 과감하게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그 대중국 혁신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면 그리고 코로나가 종료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무리해드리면 이제 과학기술과 국가운명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상황에서 보면 사실 제1세대 전투기 유보트가 사실 전쟁의 운명을 가르는 거였다면 이거를 잠재운 게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레이더 기술을 무력화시킨 게 스텔스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자 기술입니다. 이 양자 기술이 개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쓰는 정보 보안 암호 체계가 다 무력화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변했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양자 세계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핵심 전략 기술이 이제 기술 주권과 연계돼서 조금 거품이 된다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대전환 시대에 사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준비에 따라서 좌우될 거고 그게 만약에 과학기술 역할을 한다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초격 기술 확보가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저 차원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자세하게 그 PPT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든지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시죠.